여러분,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말입니다. 여당의 어떤 직업 범위가 굉장히 큰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편 지원도 하고 선별 지원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부하고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선별 직업도 돼야 되고 보편 직업도 돼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 돈이 없잖아요.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듯이 뉴딜 정책을 편다고 이야기하는 예산, 그거 다 없애라 이거죠. 예, 중복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고, 뉴딜 예산이라는 게 결국 이게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코로나19의 경제위기, 4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을 돕고 어려운 산업을 돕는다. 경제의 어떤 진작을, 특히 소비의 진작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뉴딜 재원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 그 돈으로 차라리 올해 한 25조 되거든요. 그 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줘라. 그러면 국가 부채도 줄어들고요. 또 경기의 부양효과도 그만큼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두 개 다 해야 되느냐. 보편 지원은 전 국민에게 주는 겁니다. 선별 지원은 취약계층, 자영업자나 이렇게 어려운 계층에게 주는 거고, 그렇게 중복 지원까지 하겠다고 그래요. 예산이 10조 20조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30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30조. 여러분, 30조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다 하려고 보니까 돈을 30조가량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를 다 합친 금액보다가 지금 많습니다. 1차가 14조 3천억 원, 2차가 7조 8천억 원, 3차가 9조 3천억 원인데 이거를 다 합친 금액보다 많아질 거다, 이런 예상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슈퍼, 울트라 추경이다, 추가 경정 예산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 반대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180석이라는 공영 여당이 그냥 밀어붙이면 그만이니까요. 여당 대표의 생각이 곧 정책의 실현입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바람에 여당 대표의 생각들이 모두 관철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4차 재난지원금이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맞물려서 결국은 자산시장의 거품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낼 거다 하는 예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준금리가 낮잖아요. 지금 0.5%잖아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재정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 예산 올해 558조의 초수퍼 울트라 예산입니다. 이것까지 맞닥뜨려지면 결국은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 거고요. 넘쳐나는 돈에다가 토지보상금까지 합치게 되면 또 50조가 더 늘어나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자산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시장으로 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말입니다. 부동산은 워낙 옥죄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제 부동산이나 혹은 주식시장의 거품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만 하더라도 지금 올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금리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뭐 폭등을 하거나 그러면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지금 0.6대 0.6대.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소비자 물가가 거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실제로 물가 올라가는 걸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뭐 0.6대로 올라가지 않지. 장바구니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에그플레이션 제가 이거 가능성 크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나 전체 물가는 아직까지도 0.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재난지원금을 줘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간다?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한다. 아니면 은행에 예금한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주식시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고,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폭등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고용지표도 굉장히 나쁩니다. 고용지표도. 여러분, 경기를 전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일자리예요. 오죽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 이렇게 자처를 했겠습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보고요.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나냐가 우리 경기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올 1월 달에 신규 취업자 증감이 이게 98만 2천 명이니까 IMF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나쁠 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소비자 물가가 지금 0점대고 아직도 1%를 못 올라갔고 고용지표가 쉽게 말하면 개판인데 이거 어떻게 금리를 올려? 금리 못 올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거예요. 금리를 못 올린다는 것은 통화정책을 쉽게 말하면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돈을 풀겠다는 정책을.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끌한다고 그러잖아요. 빚2 한다고 그러잖아요. 빚내서 투자하고 빚내서 집을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확장 기조에 계속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통화정책의 확장 기조가 있으니까 금리는 도저히 못 올린다. 0.5로 계속 동결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는 전혀 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더 확장 기조로 계속 갈 거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다가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558조예요. 작년보다가 8.9% 증가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증가입니다. 역대적으로도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 다 떨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재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확대하겠다. 2017년 이게 400조입니다. 400조.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2021년 558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158조가 늘었습니다. 미쳤죠. 미쳤어. 이게 여러분 내주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 원 한 장 꺼내기 참 힘들어요.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에 이게 아껴 쓰고 아껴 써야지 이렇게까지 마구 퍼주고 있으니 재정이 확대되는 것은 뻔해 보이잖아요. 뻔해 보이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요. 돈을 벌어서 재정을 확대하고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웃긴 거는 다 빚내서 한다는 게 빚내서. 빚내서. 세상에 빚 무서운지 모른다니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국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아니 빚내서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을 내서 도와주지 무작정 도와주지 않거든요. 지금 빚이 올라간 걸 보세요. 올라간 거를. 예, 956조입니다. 956조. 이게 문재인 정부 태동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산이 이 정도는 아닙니다. 국가 부채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1년에 100조씩 늘어납니다. 1년에 100조씩.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우리네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저축하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해서 집을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돈을 마구마구 풀어주니 이거야말로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황당 패닉을 저는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재정이 계속 풀어대니까 시중에는 돈이 넘칠 거고 시중에 돈이 넘치면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돼요. 돈이라는 놈은요 어디론가 계속 흘러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돈이 흘러다니는 걸 감안하면 내 주머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내 돈이에요. 그만큼 잠깐 머물다 가는 게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흘러다니다가 어디로 가요? 투자할 데가 없으면 지금 뭐 투자할 곳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부동산에 들어가든가 억지로라도 이 규제를 뚫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으로 해요. 주식시장. 아마 지금 정책 당국도 그렇고요.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돈을 풀면 풀수록 우리 경제는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산의 어떤 거품과 실물의 실적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물의 실적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데 자산의 거품은 계속 커져요. 그러다가 이게 거품이 퍽 터지는 순간 그때는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연착륙이 아니에요. 경착륙이라는 것은 급전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 영끌해서 부동산 산 사람들 돈 갚기에 정신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실물의 충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권은 박살날 겁니다. 저는 그런 위험이 너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창끝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잘못하면 발이 찔릴 수도 있고요. 약간 더 잘못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전반이 특히 바닥 경제가 누란 지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경제를 지금 호락호락 그렇게 봐서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항상 위기 끝에 지금 도달해 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는다. 돈 많이 주면 좋죠.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좋아요. 돈 주니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실물과 있던 자산의 거품이 꺼지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는 지옥일 겁니다.